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2019년 새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지. 요즘 너무 세상 변화가 빨라서 도저히 따라잡기 어렵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트렌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분 한 분을 초대해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소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보통 상상연구소, 상상력 연구소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그 앞에 날카로운, 정말 자신 있으세요? 날카로운 상상력? 우선 사실 그냥 상상력 가지고는 비즈니스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상상력은 뭔가 좀 예리하고 이제까지 좀 보지 못한 뭔가 좀 다듬어진 그런 상상력이 필요해서 분석과 상상력을 결합한 게 사실은 날카로운 상상력이 되는 거고요. 네. 변화와 혁신을 문제를 푼다. 혁신도 사실은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야지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소 이름에 날카로운 상상력을 붙일 만큼 네. 스스로 날카롭다고 자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날카롭다기보다 제 인상이 날카롭다고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네. 라이프 트렌드를 전망해서 매해 지금 예를 들면 2019년 라이프 네. 트렌드는 이런 변화들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책을 매년 그 해 전해 내고 이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벌써 2013년인가부터? 네. 그죠? 7년째 됐습니다. 예. 라이프 트렌드가 우선 뭡니까? 우선 보통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하면 다 소비 트렌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 트렌드를 또 매년 책 쓰시는 분들이 여러 그쵸. 계시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트렌드 하면 소비 트렌드가 제일 유명한 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소비 트렌드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데요. 소비라는 건 말 그대로 기업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물건 전혀 안 사고 돈 안 써도 사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살 수 있죠. 이미 많은 걸 우리가 가졌고요. 예. 라이프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의식주와 그리고 어떤 삶의 관점을 가졌는지, 우리의 문화가 어떤지, 어찌 보면 소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범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이 큰 범주를 해석하고 이걸 좀 우리가 좀 안 다음에 그 속에서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트렌드가 그 얘기는 좀 빠져있고 소비 위주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위주의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를 어떻게 읽으세요? 우선 다양한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우선 의식주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려면요 많이 가봐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서 보고 돈 많이 써야 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기존 트렌드 연구자들이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트렌드 세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트렌드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똑같이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예. 그 트렌드가 세터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작업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도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책 속에는 나오지 않은 자료 속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걸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성, 여성, 노년층, 청년층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섭 소장도 그 가운데 어쨌든 남성, 중년 남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여성들의 트렌드, 노년층의 트렌드 현장 가본다고 그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간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각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또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같이 사는 제 와이프가 여성 중에서 트렌드 세터이기도 하고 돈을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소비를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치를 쌓고 계십니다. 예. 덕분에 저는 집에서 굉장히 그녀를 관찰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요. 사실 제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 또래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노인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얼마나 잘 관찰하느냐, 또 부모님의 친구분들,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도 사실 연관되는 건 거고. 그리고 10대, 20대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 세대이거나 예. 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평소에 좀 어떻게 좀 어울리고 뭐 교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 변화가 너무 빨라서 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건 그 같이 어울리기도 어렵고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이런 거 없으세요? 우선 미래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갑자기 뭐가 변했어 하는 건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변화를 안 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보통 미래는 단서를 계속 주는 거고요. 또 가끔씩 어르신들 중에서 요즘 애들 잘 모르겠어 하는 그 요즘 애들. 요즘 애들도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씩 줬었어요. 우리 이런 거 원해,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그거 계속 신경 안 쓰고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격이 벌어진 채로 우리가 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니까요. 네.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어떤 단서가 나올 때마다 왜 저럴까, 왜 저걸 바랄까 자꾸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연구자는 눈하고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되고 늘상 새로운 거에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트렌드 연구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예. 저는 경영 컨설팅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인 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트렌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정보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제가 잘 만드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로운 거 호기심 생기면 자꾸 들여다보고 그리고 잡지하고 신문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었어요. 예. 폭넓게 다양한 이슈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쌓았던 셈인데요. 이게 어떤 이슈 하나를 볼 때 여러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트렌드가 뭐 하나 생겼으면 왜 나왔을지 여기서 뭐가 나올지를 남들보다 좀 더 잘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더 투자하고 연구를 하면 좋은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뭐 트렌드 분석가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특히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숫자가 딱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그런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빅데이터를 하기 전에 우선 사람이 일종의 촉을 좀 잡아야 돼요. 촉.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뿌려놓은 흔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가 추론만 하는 건데요. 그 추론도 사람이 하는 해석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채로 그리고 사람들이 어제 살았던 사람들이 내일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에 살았고 올해 살았고 내년도 살고 연속적으로 삽니다. 그 말은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그 연결 구조를 이해할 때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아주 옛날부터 데이터는 많았습니다. 그 데이터의 양보다도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석하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네. 그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측면하고 그렇게 활용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독할 거냐의 부분인데요. 해독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산업으로 볼 건지 어떤 기회로 볼 건지 반대로 또 위기로 볼 건지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미래가 되어도 트렌드 분석가, 좋은 눈을 가진 분석가의 역할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들이 흩뿌려 놓은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미 지나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물론 빅데이터도 하나의 자료가 되겠으나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예측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벌써 한 7년 전부터 매해 다음 해의 라이프 트렌드는 이것이 키워드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쭉 저랑 얘기 나눈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촉을 세워서 두루두루 쭉 보면 그중에 몇 개를 고른다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고르세요? 이게 마치 화초 키우는 농부의 심정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수백 개의 트렌드 화초가 있어요. 각각의 트렌드의 이슈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화초는 좀 빨리 자라고 어떤 화초는 한 10년 키워야 요만큼 자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각각의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전개될 때도 어떤 거는 금방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분기별로 연별로 보면서 어떤 건 이제 2019년쯤에 이제 꺼내도 되겠다. 이때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됐다. 그때 끄집어내는 건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이게 그냥 가만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막 머리 흔들다가 갑자기 뭐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럼 무당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고 분석하는 거라서요. 뭐 다음에 10개 트렌드 키워드를 뽑았다고 10개만 그 해를 바라본 게 아니고 수백 개를 본 것 중에서 상위 후보 10개가 추려지는 겁니다. 네. 그럼 지나간 2018년 예측하셨던 거 네. 맞았어요?
2018년에 제가 가장 중요시 내세웠던 게 아주 멋진 가짜, 클래식 페이크라는 건데요. 아주 멋진 가짜. 우리가 보통 가짜 하면 되게 나쁜 걸 얘기합니다. 진짜가 좋은 거고요. 제가 그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진짜 모피를 능가하는 가짜 모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진짜 모피를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2018년에 전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상당수가 진짜 모피를 다 버렸습니다. 예, 예. 이제는 진짜를 원치 않고 뭐 모피의 질감이 필요하면 인조 모피를 쓴다 이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모피 없이 살아도 되는 건 거니까. 동물권이 네.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네. 이런 걸 읽으신 거로군요. 그렇죠. 그게 단지 모피뿐이 아니고 고기도 있었어요. 가짜 고기. 예, 예. 우리에게 사실 가짜 고기 하면 먹는 데다가 가짜란 말을 붙이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식물성 고기입니다. 그렇죠. 콩 같은 데서 뽑아내거나 예, 예. 심지어 미국에선 참치 없는 참치회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참치회의 질감과 식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시도들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값싼 재료, 식재료, 뭐 식물을 가지고 동물을 만든다의 개념의 원인은 윤리적인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였었어요. 예, 예. 우리 인류가 사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진짜를 잡아먹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게 단지 뭐 고기나 모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가짜인데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단지 몇몇 이슈가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 포함되고 우리 의식주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거라서 2017년에 2018년에 이게 중요해질 거라고 제시를 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다양한 전개를 한 거니까요. 네. 뭐 어쩌면 좀 잘 맞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동물권의 측면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같은 가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더라. 네. 이거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올해 네. 2019년 트렌드로 예측하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한꺼번에 좀 어떤 것들 한 대여섯 가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네. 우선 올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젠더 뉴트럴인데요. 젠더 뉴트럴. 네.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이 살롱. 살롱. 네. 프랑스 살롱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제한 예, 뉴 살롱 문화. 그다음에 Z세대. G세대. 10대, 네, G세대. 10대를 얘기하는 그들이 어떤 변화를 생겼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죽음, 장래에 대한 트렌드. 웰다잉 뭐 네, 이런 거. 웰다잉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라이프 트렌드 하면 살아가는 트렌드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네. 죽음을 앞둔 트렌드도 사실 굉장히 변화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몇 가지 트렌드가 더 있긴 한데 한 요 정도를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젠더 뉴트럴. 네. 지난해 2018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네. 미투가 아마 가장 유명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그걸 넘어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사실 어떤 트렌드가 사회적 이슈로 보통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투가 사실은 사회적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확산될 때요. 경제적 이슈로 넘어가야지 보통 큰 일이 생깁니다. 예, 예. 사회적 이슈로서 머물면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데요. 그건 그냥 사건 사고죠, 네. 그건. 젠더 뉴트럴이 경제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패션 기업, 뭐 유통 기업, 뷰티 기업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 때요. 이제까지는 보통 젠더 마케팅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걸 구분시켜서 팔았어요. 이제는 그 구분을 없애고 있어요. 이건 오래됐잖아요. 유니섹스라고 하는 식의 패션의 트렌드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니섹스는 남녀를 섞은 건데요. 남녀를 섞어놓고 대부분 남자 옷을 여자 입혔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보통 톰보이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아, 맞아요. 여자 그래서- 옷을 남자가 입은 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 뉴트럴의 관점 이전 단계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섞이는 과정에서 남녀의 구분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요. 사실은 요즘은 뭐 10대, 20대들은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남자들도 옷 굉장히 과감하게 입고. 예, 사실 예. 이거는 남자여서 여자여서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이쁘고 멋지겠다는 욕망은 똑같은 겁니다. 어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업계가 반응을 해서 물건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요. 기업들에서 이제는 여성 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꼴찌죠. 꼴찌인데요. 네. 꼴찌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랑 거의 비슷했는데 일본이 2020년까지 이걸 한 3배쯤 올려서요. 1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때문인데 예. 우리가 보통 선진국에선 뭐 기업 임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 한 30% 내외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겨우 한 2, 3%쯤 되니까 그러면 이걸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만큼 올려줘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정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돈 문제입니다. 네.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분석해 봤더니 여성 등기 임원이 3명 이상 있는 기업과 전혀 없는 기업의 5년치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금융사에서 분석한 걸 보면 팀장 중에 여성의 팀장이 절반 이상일 때는 연 매출 상승률이 8% 이상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요즘 단골로 내는 리포트가 다 뭔가 하면 다 젠더 이슈로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에 좀 받아들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진지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는 젠더 뉴트럴이 경제 문제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업계에서 기업에 투자를 할 때요. 여성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경영에서 여성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이 돈을 더 잘 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확실히 경제 이슈로 넘어온다는 건 젠더 뉴트럴을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좀 뭐 특히나 한국 남성들은 입에 좀 올리기 싫어했던 단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좀 멀었던 단어였다면 아마 2019년에는 굉장히 우리 입에 많이 올리게 될 거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그 말은 현실적인 트렌드가 이젠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중으로 반갑네요. 이 전망이. 왜 이중으로 반갑냐면 말씀하신 여성들의 어떤 뭐 임원 참여 비율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OECD 꼴찌다. 그건 그만큼 여성들의 기업 내에서의 경력 단절, 육아, 결혼 등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문제가 있는 그 대목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조금씩 극복해 가는 방향이다. 이 말씀인 거고. 그렇죠. 게다가 2018년이 미투로 시작됐지만 연말쯤 되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지독한 여혐, 남혐 현상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서로가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젠더 뉴트럴한 쪽으로 해야만 경제적 부가가치도 나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혐, 남혐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죠? 여혐 남혐은 이 문제를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고 봐서 그런 거예요. 예. 사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쌤하고 저하고도 남자 대 남자로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겁니다. 네.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 대 사람하고의 얽힌 문제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상관없어요. 이미 선진국에선 대중교통에서 보통 나오는 멘트 중에서 ladies and gentlemen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좀 안 씁니다, 잘.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요새는? 그냥 뭐 승객 여러분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버스 타러 온 사람, 비행기 타러 온 사람 다 승객이지 남승객, 여승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학생도 공부하면 다 학생이었는데 남학생, 여학생 나눴고요. 회사에 일하면 다 직원인데 남직원, 여직원 나눴고요.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있어 왔던 좀 잘못된 관성하고의 싸움이라고 보면 젠더 뉴트럴 문제가 좀 더 명쾌해지는 거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인권 문제가 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유행할 신상품 이런 것도 있나요? 신상품에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젠더를 섞은 물건들이 되는 거니까요.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 말 안 하고 파는 화장품이 있어요. 남자 누구나 남녀 누구나 발라도 되게끔. 그래서 모델도 똑같은 제품을 남녀가 동시에 바르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옷을 파는 매장에서 남자 옷, 여자 옷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체 사이즈만 다른 건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신체 사이즈가 다른 건 거지 이걸 굳이 남자는 무슨 색깔, 여자는 이거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였잖아요. 이렇게 파는 백화점 매장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런 걸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젠더 뉴트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꼽으신 게 살롱 문화. 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살롱은 사실 뭐 프랑스에 옛날에 있었던 문화잖아요. 그 공간을 통해서 신분도 상관없이 서로 모여가지고 문화적인 취향이고 다양하게 교류하는 거였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 중에서도 20, 30대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어울리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취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고 집 사고 뭐 부모님 챙기고 하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취미가 필수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노는데요. 네. 기성세대가 같은 뭔가 공감대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면 늘상 인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맥이라고 부르면서 아쉬울 때 써먹겠다는 마음을 한 구석에 품고 있었고 예. 인맥을 다질 때는 꼭 술을 먹었었어요. 네,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술 안 먹고요. 그냥 좋아하는 취미만 교류합니다. 네트워크를 위해 억지로가 아니다 억지로가 이거죠?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같은 취미를 누렸으면 집에 갈 땐 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술도 안 먹고 서로 연락처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모임에 와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확실하게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거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름, 상대방의 어떤 직업인지 사실 알 필요가 없다는 건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 SNS, 뭐 사이버 공간 이게 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도 크게 작용했고 특정 직업과 여기에 따라서 사실 사회적 선입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거죠. 같이 뭔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음악에 대한 얘기만 충분하게 하면 되는 건 거지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교수인지는 사실 상관없다 이건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충분히 교류한 다음에 나중엔 알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걸 밝히진 않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의 모임에는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명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예.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나기 전부터 염탐하고 오죠. 저 사람은 직업이 뭔 사람이 네. 올 거야. 이거 다 알고 오죠.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층은 그렇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살롱 문화가 엄밀히 따지면 취향의 공유, 취미의 공유라는 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순수하게 취향 가지고 재밌게 놀아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해보는 산업이 생겼어요. 뭐죠? 술 먹는 시장. 예, 예. 술을 안 먹어요. 예. 기성세대들은 20대 때 술을 평생 먹을 거 제일 많이 먹었을 텐데요. 요즘 20대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술집들이 망하고 주류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주류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알코올을 뺀 술을 자꾸 만들어요. 네. 맥주는 맥주인데 알코올이 없어서 맥주의 질감만 나는 거. 논 알콜 네. 맥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술 먹을 때 기분은 내는데 취하진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기성세대는 맨정신에 재밌는 걸 많이 못했다면 밀레니얼들은 맨정신에 너무 재밌게 잘 놀다 보니까 네. 굳이 취기에 뭐 기대서 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거고 이런 살롱 문화가 확산되는 건 자연스럽게 문화의 저변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독립출판, 뭐 독립서점도 그렇고요. 이런 세세한 문화들이 큰 돈 못 버는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충분히 생기면 거기에서도 뭔가 시장들이 만들어질 텐데 예. 밀레니얼 세대가 거기에서 다양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종 안에는 좀 뭐 쏠려가는 문화, 네. 뭐 이게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하고 영화로 치면은 1000만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 20만, 30만 이상 드는 네. 이런 영화가 별로 너무 없다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확실히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잡지의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잡지가 뭐 망하기도 했고. 폐간했죠 이미. 근데 놀랍게도 과거에 비해서 다시 또 시작됩니까? 지금 잡지 사업자 수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돈은 안 되는데 잡지가 더 많아졌어요. 어허. 이제까지의 잡지사들은 하나 찍어서 뭐 몇만 명 볼 잡지를 찍어냈어요. 그래야지 돈을 벌고 광고도 얻을 수 있으니까. 독립잡지 중에서는요. 한 100명 볼 거, 500명 볼 거 이런 것도 찍어요. 굉장히 세밀한 관심사를 가지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이제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문화 다양성. 네. 이렇게 돼야 또 문화 창작 집단들, 예술가들도 또 그만큼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또 떠올릴 때 그렇게 해서 돈이 돼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즐거우면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뭐 한 20, 30대 젊은 친구가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야 그거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취직해 네. 아니면 장사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안 건넬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더 건강할 수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돈은 아니어도 자기 생계 유지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생산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의외로 큰 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도요. 그 킨포크라는 잡지가 2011년도에 나와서 전 세계가 다 보는 글로벌 잡지가 되는데요. 1호가 500부 찍었어요. 500부 찍은 잡지가 지금은 세계적인 잡지가 됐거든요. 이미 그런 잡지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의 가치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유튜버가 되거나 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시장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라서 좋습니다. 젠더 뉴트럴도 제